안녕하십니까. 영화를 막 보고 와서 그냥 즉흥 리뷰를 해버리는 소마시dem의 막 리뷰. 오늘 다룰 영화는 헌트입니다. 자, 2022년 여름 시즌에 코로나가 조금 지금 다시 현 시점에 8월 10일경인데 재확산되고 있습니다만, 한 7월까지만 해도 좀 잦아들면서 극장가에 사람들이 확실히 늘어난 건 사실이고요. 대형 영화들이 계속 개봉이 됐습니다. 흔히 빅4라고 해서 4편의 한국 영화가 연속 4주를 개봉을 했는데, 진짜 한국 영화로서는 되게 블록버스터급이죠. 첫 번째가 최동훈 감독의 외계 플러스 인 일부, 이 작품이었고요. 두 번째가 김한민 감독의 한산이었습니다. 김한민 감독의 한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한재린 감독의 비상선언. 이렇게 세 편의 영화가 개봉되었고, 마지막으로 현재 이제 네 번째 영화로 이 헌트가 네 번째 영화로 개봉이 되었습니다. 자, 일단 헌트라는 영화가 생각보다는 좀 묵직한 영화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화가 그래도 최근에 보니까 이제 관객들 반응이 연속 4편의 영화 중에서 한산과 더불어서는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일반 관객들의 평가는 조금 이미 앞선 리뷰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다른 두 편의 영화도 그렇게까지 혹평을 받을 만한 영화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제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뭐 대중의 흐름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니까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오늘 막 개봉한 헌트를 보고 왔고요. 헌트는 이 두 개의 포스터에서 사실 말하고자 하고 있는 바, 헌트는 사냥이라는 뜻이라는 걸 다 아실 거고요. 두 가지의 이 플롯적 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헌트, 사냥의 대상이 조직 내 침투한 스파이를 색출하라 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 스파이의 이름은 영화 속에서 독림이라고 불립니다. 두 번째 사냥의 대상은 대통령을 제거하라 라고 해서, 이 헌트 그랬을 때 대통령의 암살과 연관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는 생각보다는 팩션 장르 영화고요. 팩션이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역사에 대한 뭐 일종의 가상 역사 좀 이렇게 돼 있고, 사실은 뭐 가상 역사극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장르적으로는 그 텐션이 굉장히 높은 스파이물에 해당되는 얘기고, 스파이물의 배경이 근데 구체적 공간적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83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이고요. 1983년에는 아시다시피 전두환 집권기였고, 이 영화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뭐 대통령이라고 하는 상징도 뭐 실제로 뭐 완벽히 똑같진 않지만, 이제 뭐 머리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83년 아웅산 테러 사건의 이야기들을 좀 소재로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직접적 소재는 아니고 어디까지나 가상적 상황의 역사적 소재입니다. 영화에 실제로 이 영화에서 찾아내려고 하는 범인, 그 독림이라고 하는 인물도 일종의 스파이의 일종의 코드명이라고 말할 수 있고,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 꽤 녹아 있어요. 이 영화의 배경 자체가 80년대 한국의 그 독재 정권이, 그 군사 독재 정권이 지배하던 시절의 안기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요. 이 두 명의 인물이죠. 정우성과 이정재가 연기하는 이 두 인물은 안기부의 차장, 각각 두 개의 파트, 국내부와 국외부라고 하는 두 개의 파트의 차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서막을 연 것 자체가 사실 이 영화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 그러니까 이제 이 영화에서 포인트라고 하는 바를 이제 설명을 하는데,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총격전이 벌어지거든요.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총격전이고, 그것의 타겟의 대상은 이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이제 시작부를 보면 이렇게 어떤 뭐 일종의 오페라좌 이런 공연 극장을 배경으로 한 총격전이 벌어지고, 일군의 세력이 대통령을 제거하려 하고 나머지들이 이제 그것을 막아서려고 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이제 두 인물이 모두 얽혀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 다 이 같은 공간의 국내부 안기부 차장으로서 두 사람이 모두 여기서 이제 보여지고, 둘은 대립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서로 상호 대립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는 형태로 영화 속에서 이제 두 개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의 구도는 사실 뚜렷하게 나눠져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영화의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정재 캐릭터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국내 국외부, 그러니까 원래, 그리고 또 세력적으로는 안기부, 당시 현재 지금 국정원입니다만 이제 과거에 이제 안기부였죠. 그 안기부의 원래 정통적인 요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어떤 부분은 사실이고 어떤 부분은 거짓인데, 이 영화의 소재가 되고 있는 이제 내부 투쟁의 상황들은 좀 픽션적 요소들, 그다음에 스파이가 이제 서로 이중첩보 스파이라든가, 이건 뭐 사실 홍콩 누아르적인 요소들도 사실은 좀 담겨져 있는데, 이런 존재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 국내부에 같이 이제 서포트를 해주는 전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역시 또 국내 부서예요. 그래서 여기서 방주경이라는 인물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정재가 연기하는 인물이 박평호라는 인물입니다. 안기부 해외팀 차장. 그러니까 부장이 있는 거죠. 안기 부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해외팀 차장에 박평호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국내팀 차장인 김종도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근데 이 둘은 영화에서 대립적 구도를 형성을 하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제 박평호라고 하는 이정재가 연기하는 인물은 국내부 그 안기부 해외팀이고, 원래 국정원에서 10년 이상을 근무한 이쪽에 토박이 같은 사람이에요. 토박이 같은 사람이에요. 반면에 이 김정도라고 하는 인물은 이제 군사 쿠데타 이후에 군 출신으로 안기부에 들어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라인이 좀 다른 인물들이고, 또 둘은 영화에서 이제 그 술 먹는 장면이 한번 등장을 하는데, 일종의 그 장면에서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 과거사를 이제 언급이 되는데, 박평호가 김종도에게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12.6 사태 이후에 이제 그 군인들에 의해서 안기부 직원들이 모두 조사를 받을 때 박평호도 조사를 받은 적이 있고, 그때 고문 등의 후유증이 있었던 걸로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영화에 서포트되는 이제 인물로 이정재와 같은 부서 해외팀의 주요 요원이죠. 거의 뭐 간부급이라고 할 수 있는 요원으로 이제 전혜진 배우가 연기하는 방주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이쪽은 캐릭터가 좀 지적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이 캐릭터 장철성이라고 하는 인물은 역시 이제 이 김정도 정우성 배우의 주요 국내 팀의 이제 주요, 국내 팀이면 주로 사찰이죠. 네, 그런 역할을 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요 인물들이 이제 주요 네 인물의 축을 형성을 하고, 대립적 축을 형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영화에서 좀 더 중심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이정재의 박평호의 일종의 그 대학생 자녀는 아니고 전에 이제 전 인연으로 이제 지금 돌보고 있는 조유정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휘말리는 대학생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둘의 대립은 표면적으로 이제 안기부 내에 있는 그 독립이라고 하는 가상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그 내부 스파이가 있는 거죠. 두더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죠. 영화 속에서 내부 스파이가 있는 거고, 그 내부 스파이가 이 두 인물을 어느 쪽도 될 수 있는 영화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그런 힌트를 주는 게, 영화의 마지막 클라이먹스라고 할 수 있는 그 태국에서의 액션 시퀀스 전까지는 이제 그런 소재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에다가 좀 더 팩션이라는 요소들을 좀 과감하게 섞어서 이 대체 역사물로서의 이제 스파이물로서의 성격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애니메이션적인 이런 쪽에서 많이 했는데, 사실은 좀 더 이제 리얼하게 80년대 자체 83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의 룩을 좀 제대로 살리고자 했었던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한국의 관객들과 외국의 관객들의 이해도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이 영화의 그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인물 자체가 대머리라고 하는 인물 설정 자체가, 이제 우리는 아마 한국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증오감을 많이 받는, 뭐 지금은 사망했습니다만 그런 대통령일 거예요.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적대적인 감정들이 많이 있는데, 국민들 뭐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감정선을 보고 83년이라고 하는 시대적 배경, 민주화 시위가 막 대학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의 모습들도 풍경처럼 영화의 초반부에 이제 묘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물이 지금 보면은 이제
책을 들고 있죠. 대학생이거든요. 대학생이고 그다음에 이제 학생 운동에 개입은 안 되어 있지만 약간의 그 호감을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의 호감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적 배경의 묘사들이 어느 정도는 좀 담겨 있는 거죠. 이런 묘사들 자체가. 근데 이 사람이 이 여인이 그 증오할 수밖에 없는 일을 하는, 그러니까 가장 하수인이죠. 권력의 독재자의 하수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란 말이에요. 이 두 인물들 다 모두 다 어쨌든 안기부 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그 속에 이제 그 배경 속에 영화가 이제 당연히 이 83년이라고 하면 80년 광주라고 하는 문제가 당연히 배경이 어느 정도 될 수 있는데 그 요소가 영화적 요소에도 어느 정도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우리가 뭐 타란티노 같은 사람이 히틀러를 죽였듯이 이 가상의 인물이지만 가상의 대통령에 대한 적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시작이 돼요. 그 영화의 설정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 자체가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방식들로 집권했었던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담아냅니다. 이 안기부의 풍경 자체가 고문을 일반적으로 수사할 때 실시하고 폭력을 가하는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시퀀스가 이제 미국에서의 그런 암살 사건을 이제 막아내는, 어떻게든지 그 테러리스트들을 이제 막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내부의 정보가 새 나가고 있음으로 인해서 부파 공작 같은 이제 그런 내부 사업들, 그 다음에 외부에서 망명을 하고 있었던 사람을 갖다가 이제 그 정보에 키려지고 있는 사람을 데려오는 사업들, 이런 사업, 그런 그 액션 시퀀스가 펼쳐지거든요. 요렇게 이제 도쿄 시내에서 이제 도쿄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액션 시퀀스의 한 장면입니다. 여기서 사실 총탄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쏟아져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아주 사실주의를 추구하는 영화는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경향은 이 총을 막 난사하고 총격전을 벌이고 이런 모습은 사실은 좀 어느 쪽에 가깝냐면 홍콩 누아르적인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정우성이라든가 이정재 같은 캐릭터가 대립하고 있는 모습들은 남성과 남성이 대립하고 있는 일반적인 액션 누아르의 구소 그런 대립 양상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스파이물로서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영화의 플롯상으로는 과연 누가 되는 것인가. 그래서 이정재 감독의 연출 스타일은 사실 미장센 자체가 뛰어나다기보다는 배우의 충실하고 스토리를 전개를 빨리빨리 해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쉼이 별로 없습니다. 스토리가 굉장히 빨리빨리 넘어가는 형태고, 근데 다만 이 아까 말씀드렸던 시대적 배경 자체가 83년에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의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바라보는 이해도와 서양의 관객들이 보는 이해도는 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칸네 영화제에서 공개가 됐을 때 지금 로튼 토마토스에 11개가 리뷰가 있습니다만 그 속에서 이제 55% 정도의 지지거든요. 그러니까 반반의 지지죠. 그러니까 플롯상으로 아주 샤프한, 그러니까 존 르카레 같은가 존 르카레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한 뭐 스파이물들이 있어요. 추운 날에서 온 스파이라든가 틴커 테일러 솔저 이런 식의 그런 좀 지적인 스릴러물 이런 것들 그런 스파이 브릿지라든가 그런 스릴러물과는 좀 결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그런 내부적 상황에다가 아까 홍콩 누아르적인 요소들, 이런 그 액션 누아르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더해진 영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새롭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그 한국의 팩션을 배경으로 한 역사적 배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렇다고 완전 진짜도 아닌 그런 영화의 룩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새로운 면이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좀 더 이게 하드보일드 하거든요, 영화 자체가. 그래서 이 두 인물이 감정선 자체가 무슨 교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이루어진다기보다는 대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어떤 의지를 가지고서 이제 행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 속에서 이제 진실이 이제 천천히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폭발적으로 밝혀지게 되는데, 그런 폭발적 상황이 이제 최후로 터지는 것이 이제 이 태국에서의 이제 마지막 클라이막스 액션 시퀀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연유가 그래도 설명이 될 건 다 설명이 되면서
이 인물들이 행동의 의지들의 이유가 이제 밝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속에서는 이제 그런 인물들이고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갑니다.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밌는 요소로서 그러니까 그 인물의 키를 쥐고 있는 인물들이 이제 종종 등장을 하는데 그 여러 영화 리뷰를 보시면 많이들 언급이 됩니다만 공개된 스틸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만 요 스틸 있습니까? 네네 일본 액션 시퀀스에 등장하는 국정원 요원들 중에는 굉장히 아는 얼굴이 많이 등장하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로 단역 같은 캐릭터만 해요. 되게 다 유명한 얼굴에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한번 또 예성의 유명 배우가 또 등장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까메오 같이 무슨 튀는 역할이 아니라 한번 이렇게 살짝 놀래줘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 하나의 캐릭터로서의 역할만 충실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이정재 감독의 그런 인연과 뭐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정재 감독과 정우성 뭐 배우가 모두 영화계에서 오래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감독 이정재 이 영화에 대해서 연출 데뷔작인데 장편 데뷔작인데 이 영화에 대해서 이제 평을 많이 하는데요. 그 좋은 평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어떻게 보면 없는 영화인 거죠. 그러니까 막 영화에 질주하는 영화의 줄거리를 향해서 마지막에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달려가고 뭐 어떤 감정적인 여운, 그러니까 약간 심파적 요소라고 하죠. 사람들이 요즘에 되게 싫어하는 그런 심파적 요소가 없이 그냥 필요에 이런 대의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이들이 행동을 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람이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 뭐 정우성이든 아니면 이정재든 이들은 자기의 필요에 의한 그런 자기가 목표로 하고 있는 지점을 향해 달려가는 일종의 불나방 같은 남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홍콩 누아르 같은 영화들에서 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둘은 성격 자체를 뭐 그렇게 깊이 있게 묘사하지 않고 있어요. 정우성 같은 캐릭터는 아예 사생활이 이제 나오는구나. 사생활이 이제 살짝 등장하죠. 가족이 있습니다. 정우성은. 그리고 이정재 캐릭터에게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신이 보호해야 될 그런 여성이 한 명 있는 거예요. 대학생 여성이 한 명 있고. 근데 이 둘이 하지만 그 사적인 것들을 모두 어디 자신이 의지로 삼아서 행동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이 또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는 인물이라서 이들을 단순하게 악하게만 묘사하지도 않고 단순하게 선하게도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느와르적인 인물들로 달려가 나가는 이런 캐릭터들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게 그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영화가 완전하게 뭐 리얼리즘에 구축한 인간적인 뭐 그런 인물들을 다루고 있는 영화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더 헌트 스파이가 누군지를 찾아내야 되고 상대방이 스파이라는 것을 때로는 아니면 뒤집어 씌울 수도 있는 거예요. 씌울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자신이 생존 방식인 겁니다. 이 국정원에서 이 두 개의 대립 구도가 형성되면서 이 하정태 배우가 연기하는 캐릭터는 정우성의 진영에서 상대방을 색출해내야 되는 거고 이정재가 있는 이 캐릭터는 역시 상대방의 세력을 색출해내야 자기가 승진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영화에 이제 등장하는 안기부장도 이 국내 팀과 국외 팀에게 각각을 서로 수사하도록 견제하고 이제 EJ의 전법을 취하는 거죠. 그 속에서 이들은 이제 각각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싸워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플롯 중심의 영화고 그 속에서 이제 막 총기나 안사 장면 같은 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부의 그 미국에서의 그 액션 장면 시퀀스가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반부에도 액션 시퀀스가 존재하죠. 이 추격전에 펼쳐지는 과정에서 액션 시퀀스가 존재하고 마지막 클라이막스에서 또 마지막 폭발적인 시퀀스가 벌어지고 있는 요 후반부 장면까지 해가지고
뭐 피를 흘리고 폭발하고 죽어나가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액션 스릴러 영화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묘한 한국에서 이 영화를 한국에서만 만들 수밖에 없는 그런 정서들이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들 자체가 실제 역사적 사건에 쪽에 영감을 받아서 만들어진 영화들이고 그 어떤 부분들은 또 현실적인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불가능하지만 그랬으면 하는 요소들도 분명히 있는 영화라서 이런 풍경들 자체가 이제 사실 뭐 당시의 당대의 풍경들에 대한 묘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실제 사건이 사건은 아웅산 테러 사건은 미얀마 현재 버마에서 벌어졌던 사건이었습니다만 지금 요거 영화의 배경은 이제 태국으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영화 자체가 가지고 있는 좀 독특한 뉘앙스가 있는 뭐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좀 무거운 영화였고요. 근데 그런 정서적 영화가 어떻게 정서가 오히려 영화의 좀 세련됨으로 그 누아르적인 세련됨으로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나쁘지 않은 영화적 감상이었는데 남들이 아주 절찬하시는 것처럼 아주 뭐 마스터피스까지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 자체 몰입해서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텐션이 충분히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그러니까 좀 아주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장단이 좀 있어요. 그 약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파이 영화로서의 그런 세심한 연출. 이 스파이 영화가 이제 그 선에서 펼쳐지는 그런 묘한 지점이 있거든요. 뭐 아까 뭐 말씀드렸던 스필버그의 스파이 브릿지 같은 영화에서 오히려 그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적인 정서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뭐 더 스파이라는 영화도 마찬가지고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하지만 이 영화는 뭐 실제 사건을 배경 소재로 삼고 있을 뿐이지 실제 이야기의 인물들을 가지고서 만들어진 영화라고 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영화적인 캐릭터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영화적 캐릭터이기 때문에 조금 단선적인 면이 사실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했던 요소들 때문에 또 흥미로운 부분들도 있는 거죠. 액션적인 요소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영화를 봐주시면 또 즐겁게 2시간의 상영 시간을 보내실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은 뭐 헌트에 대해서 뭐 제 나름대로 본 감상을 남겼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감안하셔서 잘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마 시네마였습니다.